러브데스 로봇을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블랙미러 추천 에피소드 영상을 제가 찍은 이후에 러브데스 로봇도 해달라고 하셔서 자랑은 아닌데 제가 또 넷플릭스는 좀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웬만한 것들은 다 봐서 어떤 것이든 다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러브데스 로봇은 블랙미러랑도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 거의 다 애니메이션 위주라는 거. 어른들의 애니메이션, 야하다거나 잔인하다거나 선정성과 폭력성이 좀 짙어요. 그리고 SF가 쓰이기도 하지만 제목 그대로 러브, 데스, 로봇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나와야 돼. 각각이 다 다른 단편들로 이루어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미러가 40분 중장편을 다루고 있다면 러브, 데스, 로봇의 에피소드는 대부분이 10분 내외예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볍게 스낵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지뢰도 많다는 거. 그래서 어떤 건 재밌게 보다가 끝났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좀 의아하게 끝나는 것들이 되게 많고 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 이렇게 뭔가 다 보고 왔는데도 알 수 없는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시즌 4까지 나왔죠 최근에. 다 더하면 에피소드만 45편이 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너무 많죠. 그래서 러브, 데스, 로봇 잘 봤다 라고 느낄 만한 에피소드 탑 5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작품들의 공통점은 일단 뭔가 이야기가 탄탄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 특유의 맛을 잘 살렸거나 그것도 아니면 보고 나서 단순히 이제 재밌다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잔인하다거나 선정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급적 혼자 보시는 게 더 추천드립니다. 시즌 1 처음 다룰 작품은 목격자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스포 없이 줄거리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경은 홍콩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직업이 스트리퍼, 벗고 댄서로 일하는 춤을 추는 사람이고요. 호텔에서 화장을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소리랑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창문으로 옆 건물을 소리가 들리는 쪽이죠. 살펴보는데 맞은편 건물에 여자를 죽인 살인범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주인공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바로 도망치고 길바닥에 있는 택시 하나 잡아 타면서 경찰에 재빠르게 신고를 하는데 여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남자 살인범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여자가 일하는 가게까지 쫓아오는데 그런데 결말에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다. 뭔가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반전이 있을까 싶은데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야해서는 아니고요. 비주얼 때문인데 영상미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배경이 홍콩인데 홍콩의 그 네온사인 분위기가 되게 색감으로 잘 구현되어 있어서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인데도 실사 같고 실사인데도 애니메이션 같은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코믹북이라고 하죠. 외국 그 만화책 같은 느낌도 나고 카메라 워크나 색감 그리고 질감 모두 제 취향이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실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격정적인 연출을 할 때 아주 짧게 진짜 한 0.5초? 카툰 같은 느낌으로 변하는데 그게 정신없으면서 몰입감을 확 주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봤는데 연출한 사람이 알베르토 미엘고, 스페인 출신의 각본가이자 디자이너이자 아트 디렉터이자 감독인 이 사람이 사실 러브, 데스, 로봇을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에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아시죠? 작품의 디자이너와 아트 디렉터를 맡았고요. 코믹북 느낌 난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게 딱 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이런 감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서 그랬구나를 좀 느끼게 됐고 그리고 저는 또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즉 이야기의 완성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승전결이 되게 확실하면서 12분 정도 되는 짧은 러닝타임에 반전 임팩트까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이건 이제 제가 다 보고 나서 해석을 그냥 나름대로 해본 건데 이게 첫 장면을 다시 자세히 멈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돌려보면 그 첫 장면에서도 살인범이 죽인 그 여자가 딱 이 주인공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때부터 복선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의 살인 장면을 목격하는 목격자 역시 살인범과 얼굴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목격하고 살인자가 목격자를 쫓아가고 실랑이 끝에 다시 목격자가 살인자를 죽이는 일이 남녀 교대로 계속 무한 루프처럼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목격자가 되고 추격자가 되었다가 희생자가 되는 구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제목에 아주 충실한 이야기 구조고 제목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할 에피소드는 굿 헌팅입니다. 근대화가 막 시작되려는 시기에 중국 어딘가로 보이는데 아마 홍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한 중학생 나이쯤 되는 남자애인데 이름은 량이야. 아버지 직업은 약간 특이한데 아버지가 귀신 사냥꾼이야. 이날도 의뢰를 받아서 구미호 사냥에 나선 날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구미호 모습에 홀려버려서 아버지가 열심히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위기에 빠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아버지가 베테랑인 만큼 잘 수습해서
결국 구미호를 죽여버리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예엔이라는 이름의 새끼 구미호를 발견하게 되고 첫눈에 반합니다. 이게 홀렸는지 아니면 그냥 그 나이 또래의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연출이 나와요. 그래서 아빠 몰래 이 예엔을 량이 구해주죠. 둘은 이제 각별한 사이가 됩니다. 근데 뭔가 연인이라기보다는 고향 친구 같은 사이로 연출이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량의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죠. 서구 열강이 중국에 침입해. 그래서 영국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중국이 실제로 그랬었죠. 산업화가 되면서 구미호인 옌도 더 이상 구미호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인간 여자처럼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작품 속에서는 동양의 묘한 마법이 사라졌다. 이 서구 열강의 침탈로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냥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밥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생존을 위해 나름대로 진화를 했는데 자기 외모를 팔게 됩니다. 영국인 고위층들의 매춘부가 돼서 이들을 상대하게 되죠. 량은 그런 예니 좀 안쓰러워. 하지만 어찌됐건 둘의 인생은 또 각자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슬픈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에 예니 또라이를 손님으로 만나게 돼요. 손님이 영국인 총독인데 처음에는 그냥 옆에다 두기만 하고 안 건드려서 얘는 입장에서는 되게 착한 손님으로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얘한테 이제 술과 함께 약을 먹이고 얘를 수술대에 강제로 눕혀서 기계 인간으로 개조시켜버려요. 그리고 기계 인간이 된 얘니 량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신선해요. 동양의 구미호 설화와 서양의 SF 요소가 섞이고 근대화의 식민지배 이야기가 성범죄 복수국과 절묘하게 맞물려지면서 되게 깊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펑크 같은 그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요. 또 밤마다 인간 남자를 홀려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그 구미호의 자식이죠. 새끼가 성인이 되어서는 인간 남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메시지도 단순하지 않고 또 복합적이라서 여러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은 작품이고요. 다음에 추천해드릴 에피소드는 지마블루입니다. 지마블루라는 어떤 전설적인 화가가 있는데 신비주의 화가예요. 근데 이제 이 지마가 갑자기 자신의 마지막 작품의 공개를 앞두곤 그동안 계속 거절해왔던 인터뷰를 스스로 나서서 먼저 기자한테 제안해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거장 지마블루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인터뷰하러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에피소드는 이 정도까지만 듣고 일단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 보고 오십시오. 제가 이 지마블루를 추천하는 이유는 러브 데스 로봇의 모든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가장 철학적인 에피소드입니다. 뭔가 이게 약간 실존주의 철학 담았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의외였고 감명 깊기도 했어요. 제가 러브 데스 로봇을 보면서 감명을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던 터라서 좀 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고요. 지마가 결국은 계속 진화하면서 더 큰 것들을 쫓아나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알베르 까미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결국은 앱서디즘이라고 하죠. 부조리주의인데 뭐냐면 무한한 우주를 헤매다가 결국 가장 단순한 것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메시지와 딱 어울리는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래서 참 까미가 살아있었으면 이걸 보고 박수를 쳤겠다. 작품을 통해서 뭔가 심오함과 철학적인 의미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시즌1의 모든 추천 작품이었습니다. 3개면 많이 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2를 보시면 추천 에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즌1이 워낙 반향을 일으킨 다음에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 2를 들고 나와서 그런지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뭔가 머리를 탁 치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설정이 좀 괜찮았던 에피소드는 결말에서 잉? 하는 수준으로 완성도가 되게 부족했고 그래서 시즌2는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3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작품은 어긋난 항해입니다. 시대 배경은 19세기 정도고요. 괴상한 바다 생물을 잡기 위해서 먼 바다로 항해한 어떤 배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비 오는 어느 날 밤인데 타나팟이라는 이름의 꽃게 괴물이 배에 올라타요. 이 괴물이 되게 크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얘는 저항하는 선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다음에 배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뒤바뀌어버려요.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선원들은 몇 명 안 되는데 한 10명 정도? 그들 중에 가장 똑똑한, 좀 현명한 토린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괴물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괴물과 맞서 싸우는 생존 스릴러는 아니고요. 일종의 심리게임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다크나이트에서 우리가 봤던 그 선택에 관한 윤리, 딜레마의 문제도 좀 담아있는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보고 오세요. 참고로 파이트 클럽을 연출했던 데이비 핀처가 직접 감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긋난 항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한 SF 고어, 스릴러 이런 장르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토린의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으로 나와요. 그 캐릭터를 내 가치관에 따라 해석하는 맛이 일품인 작품입니다.
왜냐면 얘는 악당인지 영웅인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간계를 부려서 동료들을 제물로 던지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동은 결국 다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기 때문에 특이한 캐릭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또 얘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영웅은 아니고, 그래서 윤리적인 딜레마, 즉 어떤 게 과연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인가를 되묻는 작품이기도 해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는데 데이비 핀처는 이 작품을 에이리언 느낌 나게 연출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진짜 징그럽거나 막 좀 혐오스러운 부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또 딜레마를 다루는 그런 심리 스릴러 면에서 러브 데스 로봇 중에 가장 만족감을 줬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단순히 보고 나서 재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잖아요. 또 동시에 역시 데이비 핀처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에피소드는 히바로입니다. 배경은 중세 유럽 느낌이고 공간은 밀림입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단이 어느 호숫가로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거기서 기묘한 춤을 추는 여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이렌 같은 그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이 세이렌의 온몸이 금속과 보석으로 덮여 있고요. 입을 열자마자 되게 이상한 비명을 지르거든요. 근데 그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광기에 빠져서 전부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자진해서. 그 모습이 거의 무슨 집단 발작이나 아니면 집단 자살을 보는 것 같아서 딱 처음 보자마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연출, 충격적인 비주얼 쇼크를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 딱 한 명 살아남은 기사가 있었는데 얘 이름이 히바로인 거죠. 이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면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이에요. 귀가 안 들려요. 이 여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인 거죠.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 같지만 사랑은 아니고 또 싸움 같지만 싸움도 아니고 뭔가 욕망이 뒤섞이는 관계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를 그냥 들을 필요도 없이 지금 꼭 이 영상을 끄고 직접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목격자 얘기할 때 언급했던 알베르토 미엘고라는 감독이 이 작품도 연출했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일단 시각적인 강렬함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챗GPT 나오고 또 막 소라 이런 거 나오고 해서 감흥이 아무래도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다시 봤음에도 여전히 압도적이더라고요. 또 해석이 진짜 다양하게 언급되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해석은 식민지 침탈에 대한 은유다라는 해석인데 이 금과 보석으로 온몸이 뒤덮인 사이렌은 자연 또는 원주민을 상징하는 거고 히바로는 그녀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침략자라는 해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에피소드를 두고 소통이 불가능한 욕망의 관계를 표현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한 사람은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냥 소신발언하자면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다 떠나서 시각적으로 워낙 충격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머리 비우고 봐도 분명히 엄청난 임팩트를 느끼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현대무용하고 판타지랑 심리 드라마가 같이 뒤섞인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에요. 특히 사운드 연출도 영상미만큼이나 훌륭했다. 근데 보고 나서 약간 속이 메스꺼렸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흔치 않은 작품이라는 소리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러브 데스 로봇의 최고 에피소드로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즌3의 추천작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왔던 시즌4의 추천 에피소드인데 없습니다. 시즌4는 약간 러브데스 로봇이라기보다는 이 러브데스 로봇을 흉내내는 애니메이션 때깔만 러브데스 로봇이 아류작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블랙미러도 보고 리뷰했었잖아요. 그때 블랙미러는 새로 나온 이 시즌7이 이전 시리즈들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대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45편의 에피소드들 중에 러브데스 로봇의 추천 에피소드 탑5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랭킹도 한번 매겨보려고 해요. 5위는 목격자, 그리고 4위는 지마블루, 3위는 굿헌팅, 2위는 히바로, 마지막으로 1위는 어긋난 항해. 데이비 핀처 작품 중에 조디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조디악만큼 좀 쫄깃쫄깃한 전개였다. 그래서 이 러브데스 로봇이라는 시리즈가 생각보다 호불호는 많이 갈릴 작품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SF를 좋아하거나 블랙미러가 취향이신 분들, 특히 좀 야하거나 잔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랜만에 다음 주 수요일 6월 18일이죠. 두 번째 라이브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이제 칸 영화제에서 영화인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올렸던 광장의 영상이 잘 돼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2676명의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